세계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베이징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그들은 무인기 지옥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 합중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제도기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러 차례 내놓은 단호한 발언입니다. 수천 대의 무인 장비를 동원해 촘촘한 화력망을 형성하고 적의 상륙 대형을 지연 소모 분산시켜 미군과 동맹의 주력 투입 시간을 벌어준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발언을 실행 계획이라기보다 심리전 혹은 억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비합리적인 전쟁을 끌고 가는 쪽이 누구인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일 증명하는 판국에 공장 굴뚝에서 연기만 진동한다고 전쟁이 유리해지지는 않지요. 무엇보다 펜타곤의 드론 생산 능력은 중국의 거대한 산업 기반과 비교하면 아직 겸손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드론 공장이 상대방인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무인기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무인기 전장에서의 변화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파로 제독의 발언이 갈수록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새로운 촘촘한 전장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베이징의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할까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해협 전략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피로 쓴 교훈 이후 그들의 군사적 사고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블룸버그는 10월 11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함께 요격용 무인기 생산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작 생산이라고 밝혔으며 머지않아 더 많은 공동 프로젝트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에 앞서 그는 바로 그 11월 안에 하루 500에서 800대의 요격 드론 생산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된 지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연간 400만 대의 무인기를 찍어낼 수 있는 진정한 드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플랫폼에서부터 값싼 1인칭 시점 FPV, 기체 수백만 대까지 전국의 소규모 공방과 공장에서 조립해내는 스펙트럼 전체가 포함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조리를 빚고자면 탱크 한 대 값으로 FPV 수백 대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소해덩이 예찬은 그야말로 구시대적 집착이지요. 반면 미국 방산 기반은 그동안 첨단 고성능 드론의 연구 개발에 집중해 온 탓에 연간 10만 대 안팎의 겸손한 생산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400만 대와 10만 대의 거대한 격차는 펜타곤의 전략가들로 하여금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드론을 개량 개선하는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설계 철학은 값싸고 유연하며 최전선에서 쉽게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서방의 전쟁 교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드론은 MQ-9 리퍼나 프레데터처럼 값비싼 귀중 자산으로 여겨졌고 정찰이나 정밀 타격에 제한적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미 우크라이나 협력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미국의 역학습 과정이 되었습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군이 2028년까지 무인기 100만 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 전장의 근본적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전례 없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생산 속도에서 직접 영감을 받았고 대량 소모형 드론의 거대한 비축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값싼 탄약, 즉 소모성 물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테러전 시절의 값비싼 프레데터 리퍼 중심 사고와는 정반대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같은 상대와의 고강도 분쟁에서 3천만 달러짜리 리퍼 한 대를 잃는 것은 큰 전술 손실입니다. 그러나 대당 수천 달러짜리 드론 수천 대를 잃는 대가로 상대의 방공망을 갉아먹는다면 전략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불합리함을 하루가 멀다 하고 보여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면
비싼 탄 한 발보다 싼 탄 수백 발이 현실 정치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전문가들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핵심 방산 파트너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저가 드론 생산 허브가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미국의 유도 기술과 우크라이나의 대량 저비용 생산 경험의 결합은 우리가 말한 무인기 지옥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첫 번째 토대입니다. 하늘이 자폭 드론으로 뒤덮인다면 타이완 해협의 바다는 장거리 무인 수상정 USB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 해군의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 같은 전통적 수상 전력의 부족을 메우는 두 번째 기둥입니다. 앞서 11월 6일 미 기업 블루 워터 오토노미가 장거리 USB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2026년에는 길이 46m급의 실사이즈 버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안에서 들이받는 소형 자폭정이 아니라 대양에서 독자 작전이 가능한 무인 전투함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중국 해군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압박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은 빠르게 세력 균형을 맞출 해법이 필요합니다. 최신 구축함이나 항모를 새로 찍어내려면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비합리적인 전쟁을 벌이며 장기전을 강요하는 쪽은 늘 시간을 벌고 싶어 하지만 민주 진영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하지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해군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무인 전투함이 이 공백을 빠르고 손쉽게 메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USB 설계의 핵심 과제는 장시간 고신뢰 자율 항해입니다. 블루워터 오토노미의 최고 경영자이자 전직 미 해군 엔지니어인 라이 해밀턴은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극도로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양 한복판에서 무인함이 갑자기 동력을 잃는 상황은 해군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이 USB는 미 해군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고 중국 해군과의 경쟁이 벌어질 분쟁 해역에서 효과적으로 싸우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이 선박들이 미 해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장을 탑재하거나 레이더를 운용하며 주력 함대를 원거리에서 지원할 충분한 크기와 능력을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블루워터 오토노미는 실제 하드웨어와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연결한 혹독한 모의 시험을 진행했고 파도 폭풍 가상 교전 상황에서의 내구성과 작동을 점검했습니다. 자율 통제 체계는 기관실부터 항법까지 선체 전반을 통제합니다. 모듈식 설계 덕분에 전방 기지에서도 부품을 신속히 교체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유인 381척과 무인 134척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함대를 구상하며 무인 체계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공동 창업자 오스틴 그레이는 충분한 설비를 갖춘 소규모 조선소 네트워크를 통해 수개월 안에 수십 척의 USB를 찍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지옥 시나리오에서 USB들은 늑대무리처럼 움직입니다. 정찰 레이더를 싣거나 원거리 미사일 타격을 감행하고 필요하다면 중국의 상륙 전대에 거대한 어뢰처럼 몸통 박치기를 가할 수 있습니다. USB 한 척당 수천만 달러의 비용은 수십억 달러짜리 유인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서태평양 전장을 바꿔놓을 카드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드론 100만 대와 USB 수백 척을 생산하려면 미국은 심각한 역설과 맞닥뜨립니다. 바로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입니다. 중국은 연간 800만 대가 넘는 무인기를 만들 수 있으며 민수 상업용 드론과 이를 떠받치는 부품 생태계에서 선두를 달립니다. 이 생태계의 선두에 선 기업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입니다. DJI는 완제품뿐 아니라 값싼 부품 라인업을 통째로 제공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베이징이 추진하는 군민융합 전략이 민간 생태계를 거의 하룻밤 사이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방산 기반은 아직 중국산 부품에 큰 비중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벽돌로 우리 요새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군은 스카이 파운드리라는 산업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목표는 엔진 배터리 센서를 포함한 전 공급망을 국내에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거대한 생산 능력을 즉시 점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기간에 혼자 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미국은 타이완 기업들과 손잡고 탈중국 드론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타이완 국방과학기술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합니다. 중국의 어떤 개입도 회복 탄력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현실적인 탈중 무인기 공급망이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중국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는 비현실적이며 불필요합니다. 대신 미국과 타이완 그리고 민주 파트너들은 가장 핵심 공정에서 충분히 강한 공급망을 세워 베이징의 강압적 지렛대를 무력화하고 위기나 분쟁 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 주듯 자원 부품을 무기화하는 시대엔 바구니를 한 곳에만 둘 수 없습니다. 미국, 우크라이나, 타이완의 연계축은 중국의 드론 중독점을 흔들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USB가 장악력을 키우고 수십만 공격형 UAV가 상대 방공망을 포화시킨다면 대규모 무인기 요격 체계는 타이완을 지키는 방패의 한 겹이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기업 AT가 개발한 DWS-1 시스템, 일명 드론 장벽이라는 새로운 방공 체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DWS-1은 200대 규모의 FPV 요격 드론과 인공지능을 통합한 지휘 체계로 구성됩니다. 레이더가 위협을 포착하면 소형 드론 다수가 발사되어 고도 수천 미터에서 공중 방패막을 형성합니다.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아군 적군을 식별하고 표적에 접근해 근접 폭발로 UAV나 활강탄을 비껴가게 하거나 파괴합니다. 폭발하지 않은 기체는 발사 지점으로 복귀해 재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은 위협의 비행 궤적에 맞춰 장벽의 구성을 끊임없이 조정해 방어 효율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GPS 교란이나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상인 상황이며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 UAV에는 폭약이 장착되어 있으며 완전 자율로 운용되거나 단 한 명의 조종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최대 100대의 UAV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방어 측의 인력 문제도 덜어줍니다. FPV 한 대의 비용은 수천 달러 수준으로 패트리엇이나 SM-6 같은 지대공 미사일 한 발에 비하면 수백분의 1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을 냉소적으로 빗대자면 값비싼 한 방으로 싼 수백 방을 막겠다는 발상은 결국 창고와 지갑이 먼저 항복하는 길입니다. 드론 장벽의 배치는 방공 기술의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이 UAV와 활강탄에 점점 더 의존하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성과를 낸다면 다른 나라로의 확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동부 국경에 UAV 장벽을 세우자는 제안을 대륙 전역에서의 탐지 요격 첩보 공유를 통합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로 확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분쟁에서 파생된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안전망입니다. 군사 관측가들은 타이완 해협 또한 드론 장벽의 유력한 적용지라고 봅니다. 베이징이 공격을 개시할 경우 타이완의 패트리엇이나 청웅 같은 장거리 방공 체계가 탄도미사일을 1차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값싼 자폭 UAE와 활강탄 수천 기로 포화를 걸어오면 한 발에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은 탄약도 경제성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때 타이베이와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신주 그리고 공군 기지들을 둘러싼 드론 장벽이 골키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GPS 없이도 작동하는 촘촘한 장벽은 상공을 금구로 만들 것입니다. 적의 모든 비행체는 공중에 매단 지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와 핵심 인프라를 지키려는 기술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맞물려 보면 파파로 제독의 선언은 빈말이 아닙니다. 기술 생산 작전, 이 세세의 전장에서 총체적 전략이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 군사사에서 이처럼 여러 국가와 기술이 한 위협에 맞서 강하게 수렴한 적은 드뭅니다. 인력과 경험 측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활용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군집 전술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FPV를 조종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내일 미군과 타이완 병사들의 교범을 사실상 집필하고 있습니다. 물량 측면에서 대량 조달과 타이완과의 공급망 재편은 거대한 후방 준비입니다. 미국은 소량 초고가 프로젝트 중심에서 대량 저비용 생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술을 틀었습니다. 공간 측면에서 바다의 장거리 USV와 하늘의 드론 장벽이 결합해 입체적 3차원 전장을 만듭니다. 타이완 해협을 건너려는 어떤 세력도 수중, 수상, 공중의 동시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인기 지옥 전략의 최종 목적은 드론만으로 중국군 전체를 괴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교란과 지연에 있습니다. 상륙 작전에서 호흡과 속도는 생명입니다. 중국의 상륙정 수천 척이 자폭 USV를 피해 기동하고 병력을 태운 헬기가 촘촘한 드론 장벽을 뚫어야 한다면 공격 대형은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 지연이야말로 파파로 제독이 항모전단과 장거리 공군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또한 무인기 지옥은 경제적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USV가 수억 달러짜리 전투함을 침몰시킬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값싼 드론 수백만 대를 쏘아떨굴 미사일을 과연 충분히 갖고 있겠습니까? 소모전은 자원 싸움이며 이 전략은 중국 쪽으로 기울던 자원 저울추를 서서히 되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일 보여 주듯 지갑이 먼저 바닥나면 대전략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타이완 해협의 무인기 지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키이우의 생산 라인, 미국의 조선소, 타이베이의 연구소를 통해 매일같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남습니다. 미국이 목표한 생산력을 달성한다 해도 거대한 산업 역량을 보유한 중국과 맞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두이, UAV 무기고를 빠르게 키우고 있으며 드론 생산력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 전략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랑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미국과 동맹이 이 전략을 충분히 성숙시킬 시간이 있느냐입니다. 여러 군사 전망은 중국군의 타이완 공격 시점으로 2027년을 민감한 분수령으로 거론합니다. 21세기의 군비 경쟁은 훨씬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핵탄두 수량과 항공모함 같은 전통적 억지 수단에 더해 무인체계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새로운 권력 균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상승작용입니다. 이 경쟁에서 무인기 지옥은 전략적 한 수이자 평화를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보내는 억지의 메시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도식처럼 허세와 허풍으로는 드론대의 그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